미국의 하늘은 한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가 던진 한마디에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미국 비행기 2대 중 1대를 날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 어떻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자원 0%의 나라가 어떻게 기술 100%로 미국을 살린 구원자로 기록될 수 있었는지, 30년 베테랑 미국 관료의 확신을 바꾼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워싱턴의 회색 건물을 적시던 새벽 3시였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하틀리입니다. 미합 중국 에너지부 화석연료국 차관보이자 지난 30년간 텍사스의 셰일가스 혁명부터 알래스카 유전 개발까지 미국 에너지 패권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설계해 온 사람입니다. 숫자로 세상을 읽고 데이터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상황실의 12개 대형 모니터가 토해내는 숫자는 제가 평생 쌓아온 상식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포트 아서 정유소가 가동을 멈췄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3호기와 4호기가 전부 셧다운되었습니다. 고지어 루이지애나 레이크 찰스에서도 응답이 끊겼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의 정제시설 40%가 마비된 것입니다. 상황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고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도 테러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노후화된 설비의 연쇄적인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밸브가 터지자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멈췄고 그 충격은 전력망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에너지 패권국이라 자부했던 미국의 심장이 고장 낡은 부품 몇 개 때문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고 메인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서부 해안의 연료 재고량이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시애틀까지 태평양을 건너는 거대한 날개들이 둥지를 틀어야 할 공항들에 연료 부족 경보가 떴습니다. 항공유 재고가 3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서부의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물류가 멈추고 경제가 마비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 부하 직원인 마이클 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1970년 오일 쇼크 때보다 더 끔찍한 추락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에너지, 자립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는 땅속에 묻힌 원유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전략 비축유만 수억 배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원유 덩어리는 그저 원료일 뿐 비행기를 날게 하는 항공유가 아닙니다. 정제시설이 멈추면 원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검은 물에 불과합니다. 쌀독에 쌀은 가득한데 밥을 지을 솥이 깨져 굶어 죽게 생긴 꼴이었습니다. 유럽도 중동도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은 겨울 난방 수요 때문에 여력이 없었고 중동에서 배가 오려면 3주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당장 3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신입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정유 가동률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한 곳만 그래프가 천장을 뚫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니 아시아의 아주 작은 점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무슨 수로 우리를 돕는단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처지였습니다. 제 웃음에는 뼈 있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워싱턴의 관료들에게 한국은 그저 거대한 소비 시장이자 우리가 생산한 원유를 사가는 고객일 뿐이었으니까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유 가동률 99.8%, 항공유 수출 여력 즉시 선적 가능, 품질 등급 자체 기준 초과 달성.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최고의 시설도 가동률 85%를 넘기기 힘듭니다. 기계가 쉬지도 않고 돌아간다는 소리인데 폭발도 없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자원 빈국인 그곳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장을 풀 가동하며 기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생산한 항공유의 품질 데이터는 우리 것보다 오히려 더 순도가 높았습니다. 마이클 국장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로스앤젤레스 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유조선이 있습니다. 선적지는 울산이며 도착까지 12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 속의 작은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에너지 위기 앞에서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의 배를 기다려야 한다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라인을 개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통계 오류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붉은색 경고등이 꺼지는 순간 제 30년 관료 인생을 송두리째 비바꿀 거대한 충격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자원의 힘보다 더 무서운 기술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에 도착한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을 때 저는 워싱턴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퇴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국립에너지 기술연구소에서 팩스로 보낸 긴급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그 배에 실려온 한국산 항공유의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장의 성분 분석표를 봐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부터 러시아의 로즈네프트 그리고 엑슨모빌의 텍사스 공장 제품까지 전 세계 모든 기름의 지문이 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학 함유량 0.0008%. 저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고 다시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0이 하나 더 잘못 찍힌 게 분명했습니다. 국제환경 규제 기준이 0.05%이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기준조차 0.001%입니다. 우리 미국 정유사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도 가끔 기준치 초과로 벌금을 내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 연료는 기준치보다 무려 10배나 더 깨끗했습니다. 이건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제된 순수 액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즉시 분석실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땀이 찼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낸 데이터 확인하셨습니까? 센서 오작동 아닙니까? 황 함유량이 소수점 아래 0이 3개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분석실장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도 처음에 기계 고장인 줄 알고 3번이나 다시 돌렸습니다. 다른 샘플을 채취해서 스펙트럼 분석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연료에는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비커로 한 방울씩 정제한 것 같습니다. 수만 톤짜리 유조선에 실려온 물건이 통째로 이렇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유산업은 장치산업입니다. 거대한 쇠파이프와 고열과 압력의 싸움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세밀한 품질 관리는 불가능해지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자원 하나 없는 한국이 그 불문율을 깨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저는 비서에게 한국정유산업에 관한 지난 10년치 데이터를 전부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두 번째 충격은 고도화 비율이었습니다. 고도화 설비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벙커CU를 다시 정제해서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꾸는 설비를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지상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기름을 캐는 게 아니라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아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평균 고도화 비율은 40% 남짓입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우리도 비용 문제로 100% 전하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료 속 한국의 수치는 기괴했습니다. 주요 정유사들의 고도화 비율이 50%를 넘어 일부 공정은 사실상 찌꺼기 배출 제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유 한 방울을 들여오면 뼈와 살을 바르고 골수까지 우려내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돈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분자 단위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기름을 얻지만 그들은 머리를 써서 기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결핍이
그들을 괴물 같은 효율성의 화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한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납기 준수율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주요 정유사들의 수출 납기 지연 통계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정세 불안으로 들쭉날쭉했고 유럽은 파업과 기상 악화로 지연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미국조차 허리케인 시즌에는 공급망이 마비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프들은 모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선만 빼고 말입니다. 한국의 그래프는 마치 자로 된 것처럼 일직선이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99.9%. 태풍이 와도 폭설이 내려도 유가가 폭락해도 그들의 배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출항했습니다. 보고서의 각 주에는 믿기 힘든 사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기록적인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모든 항만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상청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밀하게 파고를 계산해 태풍의 눈 사이로 유조선을 출항시켰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작전 수행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파헤친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지정학적 에너지 공식은 틀렸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국력이라고 믿었던 제 신념은 낡은 교과서였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권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땅 속의 자원은 유한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이 작은 나라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국장이 커피 2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롱비치 항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역 작업이 예정보다 2시간 일찍 끝났다고 합니다. 연료 품질이 너무 깨끗해서 필터링 과정을 생략해도 될 정도였다고 현장 엔지니어가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런 기름은 평생 처음 본다고 했답니다. 저는 쓴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기적을 믿나?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의 한국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데이터만 믿는 사람이야. 신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아. 하지만 저기 저 작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기적처럼 보이는군. 아니 어쩌면 기적보다 더 무서운 집념일지도 모르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상의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0.0008%의 황함유량을 만들어내는 현장을, 태풍 속에서도 배를 띄우는 그 시스템을,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그 연금술의 비밀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제 심장이 3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업의 영혼이 지구 반대편 어디에선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인천행 비행기 표를 알아봐. 가장 빠른 걸로. 그리고 국무부에 연락해서 공식 방문 일정을 잡게. 단순 시찰이 아니라고 전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회담이라고 해두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미국 대륙과 그 옆에 붙은 작은 점 하나. 크기는 수백 배 차이가 났지만 지금 이 순간 에너지의 무게중심은 그 작은 점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단순한 행운인지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의 기술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제 붉은 경고등은 꺼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더 강렬한 호기심의 불이 켜졌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태평양 상공 1만 미터에 도달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좌석 테이블 위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팀이 급하게 보낸 기밀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제 머릿속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해부하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정유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분석이었지만 제 눈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변칙들로 읽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유사들은 단순히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분자 구조를 쪼개고 다시 조립하는 화학적 변환 공정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알킬레이션 공정, 수소 첨가 분해 공정, 접촉 분해 공정. 전문 용어들이 난무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100달러짜리 원유를 수입해서 130달러짜리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들어갈 10달러짜리 찌꺼기를 150달러짜리 최고급 휘발유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걸 상업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성공시킨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설비 투자비가 천문학적인 데다 공정 자체가 워낙 까다로워 조금만 실수해도 공장 전체가 날아가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는 국토의 동남쪽 해안가 전체를 이런 위험천만한 실험실로 만들어버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부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안전 규제를 무시하고 위험 수위까지 공장을 돌리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저는 30년 관료 생활 동안 수많은 국가의 에너지 산업을 봐왔습니다.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추악한 비밀이나 조작된 통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 비밀을 밝혀내리라 다짐하며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새벽여 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서해의 갯벌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인천대교였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끝도 없이 뻗은 그 다리를 보며 저는 기묘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길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극복하고 길을 만들어낸 인간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수속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미국 공항의 긴 줄과 까다로운 절차에 익숙해 있던 저에게 10분 만에 짐을 찾고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경험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공항의 효율성만 봐도 이 나라가 시스템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 측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울산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에서 접대를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원했습니다. 기름 냄새 진동하고 소음이 가득한 진짜 공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역동적이었습니다. 산을 뚫은 터널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트레일러들은 마치 혈관을 흐르는 적혈구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시간을 달려 울산에 진입했을 때에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도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매캐한 매연 냄새나 기름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짠 바다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거대한 철의 숲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은빛 파이프라인의 정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수백 개의 증류탑,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수천 명의 작업자들. 그것은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아니 지구의 심장부를 뜯어내어 지상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압도적인 스케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웅장한 기계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쿵쿵쿵. 마치 거인이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공장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구를 가진 그는 기름 묻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야전 사령관의 그것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심장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공장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보통 정유 공장은 바닥에 기름 얼룩이 져 있고 파이프에는 녹이 슬어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오래된 공장들은 낡은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든 파이프는 종류별로 색깔이 칠해져 있었고 바닥은 방금 청소한 듯 깨끗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들이 오차 하나 없이 정렬된 모습은 공학적 예술품에 가까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제3고도화 설비입니다.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공장장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30층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들이 마치 인체의 혈관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 설비 안에서 시커먼 벙커 CU가 투명한 항공유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기술을 논해왔지만 눈앞에 저 구조물은 기술을 넘어선 어떤 집념의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좁은 부지에 이렇게 많은 설비를 집어넣은 겁니까? 안전거리는 확보된 겁니까? 제가 묻자 공장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땅은 금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넓히는 대신 입체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3차원 설계를 통해 파이프라인의 간섭을 없애고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죠. 안전거리요? 저희는 법적 기준의 2배를 적용합니다. 대신 불필요한 동선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입체적 설계, 불필요한 동선 제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 공장을 지을 때 공간 효율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넓게 지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한국은 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마저 창조해낸 것입니다. 결핍이 혁신을 만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공장의 모습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수만 개의 나트륨 등과 LED, 조명이 일제히 켜지면서 거대한 빛의 성이 드러났습니다. 은빛 파이프들이 조명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났고 하얀 수증기가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산업시설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멈추지 않는 불야성.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나아가 미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숙연함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작성했던 의심 가득한 질문 리스트를 찢어버렸습니다. 보조금, 조작, 그런 유치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모르는, 아니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업의 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뭡니까? 기계입니까? 시스템입니까? 공장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중앙통제실 CCR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서운 집중력. 숫자가 가리키던 99.8%의 가동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결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기술로 무장한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박동 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게 전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육중한 철문을 열자 외부의 굉음이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진공 상태에 들어온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곳은 울산정유 단지의 두뇌이자 신경 중추인 중앙통제실입니다. 저는 발을 들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는 나사 NASA의 우주선 발사 통제 센터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로 50m가 넘는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수천 수만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반원형 데스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통제실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보통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경보음이 울리면 그때 움직입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경고를 해주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잡담을 하지 않았고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교신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장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실내 온도는 기계를 위해 섭씨 22도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파이프라인의 내부 흐름도였습니다. 온도 압력 유속 점도, 모든 데이터가 0.1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엔지니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상의 그래프는 녹색 안전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우스를 조작해 밸브 개폐율을 0.5% 조정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경고등도 안 켜졌지 않습니까? 공장장은 미소를 지으며 해당 엔지니어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차관보님, 저기 온도,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십시오. 아주 미세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정상 범위지만 이대로 두면 30분 뒤에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경보가 울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보가 울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죠. 그게 한국의 기술입니다.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것.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유 시스템은 반응형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예방형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의 뒷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기계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속을 흐르는 기름의 맥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퍼레이팅이 아닙니다. 장인 정신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데이터가 엔지니어의 직관과 결합하여 인공지능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0.0008%라는 경이로운 황 함유량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최신 설비만 들여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집요함,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PPM 품질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개의 제품 중 불량이 단 하나라도 나오면 그 배치는 전량 폐기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 길은 신뢰뿐이니까요. 신뢰.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의 정유사들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환경 규제치를 딱 넘지 않을 정도로만 정제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지 보수 기간을 줄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품질은 자존심이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통제실 한편에 걸린 현황판에는 무죄의 3,500일 달성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고온 고압의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화학 공장에서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작은 누출이나 화재는 일상다반사니까요. 이 기록 하나만으로도 한국 정유산업의 수준이 미국을 얼마나 앞서 있는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30대의 젊은이부터 머리가 희끗한 50대 베테랑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직장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처럼 혹은 전선에선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모니터와 씨름하며 지켜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장 가동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였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워싱턴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 한국을 그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하청 국가라고 비웃었던 제 오만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비웃던 그 시간에 이들은 밤을 새우며 0.001%의 불순물과 싸우고 있었고 0.1도의 온도 차이를 잡아내기 위해 눈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 지금 미국의 비행기를 날게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데이터나 도면을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아니, 데이터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공장장님. 제가 봐야 할 것은 다 봤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말에 공장장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자부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통제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무게였습니다. 미국은 땅속에 거대한 유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 끈기 그리고 완벽을 향한 집착이라는 이름의 유전 말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울산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증기와 불빛으로 화려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거대한 철의 성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곳은 단순한 공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하늘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이자 세계 에너지 시장을 호령하는 사령부처럼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틀렸다. 한국은 에너지 빈국이 아니라 기술 강국이다. 그들은 석유를 수입하지만 에너지를 수출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원유가 아니라 그들의 혼이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밤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는 사무실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잠들지 않는구나. 그래서 세계가 잠든 사이에도 앞서 나갈 수 있었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에 대한 경외심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미국 의회에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든 말든 저는 제가 본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시찰기가 아니라 위대한 발견에 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공장의 심장부인 중앙 통제실을 나와 우리는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차창을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염된 악취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냄새이자 에너지가 순환하는 냄새였습니다. 항만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는 바다를 가로막은 듯한 거대한 강철벽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젖혀서 올려다봐야 겨우 꼭대기가 보이는 그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300m가 넘는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VLCC라고 불리는 이 괴물 같은 배는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 옆에는 조금 더 작지만 날렵해 보이는 제품 운반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 고래 옆에 새끼 고래들이 붙어 젖을 먹는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젖이 아니라 한국이 정제한 최고급 항공유와 휘발유였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로딩암이 선박의 배관과 연결되어 있었고 펌프가 돌아가는 낮고 웅장한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멕시코만 항구들도 분비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질서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트럭들이 뒤엉키고 선적 스케줄이 꼬여 고성이 오가는 게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곳 울산항은 달랐습니다. 수천억 원어치의 기름이 오가는데도 항구는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있었고 로봇팔들이 정확한 위치에 꽂혀 한 방울의 누유도 없이 기름을 싣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운영을 총괄하는 물류 본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 선적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울산에서 출발한 수십 개의 점들이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저기 붉은 점이 보이십니까? 2시간 전에 출항한 배입니다.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저 파란 점은 호주 시드니로 가고 있고 노란 점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원유를 100% 수입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입한 원유를 가공해서 다시 전 세계로, 심지어 산유국들에게까지 역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기술이라는 부가가치를 입혀 되파는 창조 경제의 교과서였습니다. 본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저스트 인 타임, 즉 적시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도착해야 합니다. 기름은 신선식품과 같습니다. 탱크에 오래 머물수록 재고 비용이 발생하고 품질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씨와 해류까지 계산해서 오차 범위 1시간 이내로 배를 도착시킵니다. 오차 범위 1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배가 버스 정류장의 버스처럼 정확하게 도착한다고요? 미국 서부 항만 사태 때 배들이 항구 밖에서 2주일씩 대기하던 지옥 같은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어 마트 진열대가 비었을 때 이곳 한국에서는 분 단위로 배를 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태풍이 오면 어떡합니까? 기상 악화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본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의 속도보다 더 빨리 싣고 떠납니다. 저희는 지난 40년간 납기를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약속은 지킵니다.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든 비결입니다. 신뢰. 다시 한번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들이 파는 것은 단순한 석유,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약속, 즉 에너지 안보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을 때 한국은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두 끝에 정박해 있던 5만 톤급 제품 운반선이 닻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선미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파나마 국기가 걸려 있었지만 그 배의 심장은 한국의 기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인선들이 달라붙어 거대한 배를 조심스럽게 외항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의 이름이 퍼시픽 가디언, 즉 태평양의 수호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배가 싣고 가는 항공유가 며칠 뒤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의 여객기 심장에 주입되겠지요. 미국 시민들은 자신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의 연료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겁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행을 떠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이곳 울산의 밤낮 없는 땀방울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항만 타워의 전망대로 올라가 망원경으로 바다를 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대기 중인 배들이 보였습니다. 들어오는 배는 검은 원유를 가득 싣고 있었고 나가는 배는 투명한 항공유와 휘발유를 싣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이 들어와 투명색으로 나가는 기적의 순환. 이 순환 펌프를 돌리는 힘은 자본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의 의원들은 한국을 견제해야 할 경쟁자로만 봅니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에너지까지 미국 시장을 잠식한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였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가 멈췄을 때 대신 달려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차관보님 이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서울행 KTX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수행원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이 역동적인 현장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돌아가서 이 목격담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원에 취해 잠들어 있는 미국을 깨워야 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항구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들이 마치 로봇 군단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석양에 비쳐 장엄한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에너지의 수호자들입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보고서의 결론을 쓸 차례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치열한 계산과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들은 눈에 기대지 않는다. 다만 약속을 지킬 뿐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미국의 생명선을 지탱하고 있다. 기차는 시속 300km로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지만 제 머릿속에 각인된 울산의 풍경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웅장한 파이프라인 정교한 통제실 그리고 쉼없이 움직이는 항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지휘자는 바로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문득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상원 에너지 위원회였습니다. 로버트 차관보 청문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의원들이 벼르고 있어. 자네가 한국을 두둔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인가?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위원장의 날선 목소리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전달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팩트는 의원님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낡은 관념에 사로잡힌 워싱턴의 기득권층을 상대로 제가 본 진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울산에서 본 그 거대한 기술의 증거들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기차는 서울을 향해 그리고 저의 결전의 장소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단단히 메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피로에 찌든 관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으로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당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울산에서 가져온 2개의 작은 유리병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를 지켜줄 방패이자 낡은 관념을 부숴버릴 창이었습니다. 상온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장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엑슨모빌, 쉐브론 등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감히 우리 밥그릇을 건드려 하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의사봉 소리와 함께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은 텍사스주 출신의 다혈질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으며 수입산 에너지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첫 질문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차관보, 자네가 작성한 보고서를 봤네.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태롭다는 내용은 동의하지만 그 해결책이 터무니없더군. 자원 하나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우리의 생명줄을 맡기자고. 그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 위원장의 호통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곳곳에서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그 단어는 언제나 한국을 깎아내리는 주홍글씨였습니다. 위원장은 기세를 몰아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겐 셰일가스가 있고 알래스카 유전이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 눈치를 봐야 하나? 자네 혹시 그 나라 로비스트한테 뭐라도 받아먹은 거 아닌가?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반격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오늘 변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팩트를 전달하러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에겐 석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석유를 비행기에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능력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 온 2개의 유리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누런빛을 띠는 액체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하나는 수정처럼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2병에 집중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누런 액체는 텍사스 정유소에서 생산된 일반 항공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투명한 액체는 제가 직접 울산 공장에서 가져온 한국산 항공유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하지만 진짜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미리 준비한 성분 분석표를 띄웠습니다. 붉은색 막대와 파란색 막대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미국산 항공유의 황함유량은 0.05%입니다. 반면 한국산은 0.0008%입니다. 무려 60배의 차이입니다. 위원장님, 이 0.0008%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헛기침만 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엔진의 수명과 직결됩니다. 한국산 연료를 쓰면 엔진 내부의 부식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정비 주기가 늘어나고 연비가 3% 이상 향상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간 수억 달러를 아낄 수 있는 마법의 무략인 셈입니다. 우리가 자원 타령을 하며 안주하고 있을 때 그들은 기술로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로비스트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태풍 카트리나 때 멕시코만 정유 시설이 마비되어 주유소에 기름이 동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스템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화면에 울산항의 선적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납기 지연 연건. 빨간색 글씨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태풍이 와도 배를 띄웁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어도 약속을 지킵니다. 위원장님, 안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총과 칼을 많이 가진 게 안보입니까?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신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알래스카 출신의 의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차관보의 말은 알겠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면 결국 종속되는 거 아닌가? 에너지 주권을 잃는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이것은 종속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리고 인정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고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원유를 캐는데 선수지만 그들은 그 원유를 가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세계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의 기술을 빌려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술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해결하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경제를 망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초조해하던 로비스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취재진은 미친 듯이 제 발언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찬사의 눈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 공장의 통제실에서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1960년대 우리가 달에 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나사 NASA 연구원들의 열정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없기에 절박했고 절박했기에 혁신했습니다. 우리는 그 절박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한국의 기술을 겸허히 인정하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위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헛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마이크를 끄며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0.0008%라. 우리가 졌다. 그 한마디는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제가 짐을 챙겨 나올 때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한국과의 에너지 동맹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저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증언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가 전광판에는 한국 정유사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고 백악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당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울산의 공장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오늘 워싱턴을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시끄러운 공장 한 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겠지요. 혹은 또 다른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하얀 비행운을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비행기의 심장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청문회는 끝났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원 패권의 시대가 가고 기술 패권의 시대가 왔음을,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음을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진실을 만들어낸 작은 거인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워싱턴의 소라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에너지 업계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는 코드를 뽑아놓고 싶을 정도로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대부분 지난 30년간 제 전화를 골라봤던 거대 석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세계를 호령하던 그 오만한 거인들이 이제는 제 목소리 한번 듣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건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울산의 그 정유사들과 미팅을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던 그들이 이제는 기술 제휴를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비굴한 태도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 같은 에너지 시장에서 자본이 기술 앞에 무릎을 꿇는 희귀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백악관의 기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웨스트윙의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달라진 공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부 차관보가 지나가도 거들떠보지 않던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저를 보자마자 두툼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한미 에너지 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책상 구석에 처박혀 먼지나 쌓였을 문건이 이제는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차관보 자네가 불을 질렀더군. 의회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섰어. 이제 의원들이 먼저 한국과의 협력을 종용하고 있네. 대통령께서도 이참에 에너지 공급망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지시하셨네. 자네가 책임지고 협상단을 꾸리게. 그의 말은 지시가 아니라 간곡한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예외였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즉시 한국 측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수입 계약이 아니라 포괄적 에너지 동맹을 맺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테니 당신들의 정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협상장은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입장하자 회의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위축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넘쳤습니다. 키를 쥔 쪽은 자원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 중앙에 놓인 성조기와 태극기를 보며 저는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원조를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나눠주고 발전소를 지어주던 시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협상은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산 원유의 우선 공급권을 보장했고 한국은 비상시 대미국 항공유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이 합의되었습니다. 양국 간 차세대 정제 기술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배우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명식이 있던 날 펜을 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양국 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의 시대가 저물고 기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거대한 대륙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두뇌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장에서 한국 측 대표단의 단장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는데 평생을 울산 현장에서 보낸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였습니다. 제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단장님,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리라 예상하셨습니까?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할 뿐입니다. 저희는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잘 때 깨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언젠가 기술이 자원을 이기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칼을 갈아왔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에게는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미국은 풍요 속에 안주하다가 도태될 뻔했고 한국은 결핍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정점에 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당신들의 그 치열함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이 조약은 미국이 맺은 그 어떤 안보 조약보다 값진 보험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태극기가 그려진 기념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미 에너지 안보 동맹 기념. 금색으로 새겨진 글씨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만년필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의 승자는 총을 든 자도 아니고 돈을 든 자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계를 돌리고 0.0001의 오차와 싸워온 한국의 엔지니어들이다. 그들이야말로 21세기의 진정한 영웅이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뾰족하게 솟은 그 탑이 오늘따라 작아 보였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울산의 거대한 정제탑들이 더 크고 웅장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세계 에너지 지도는 다시 그려져야 합니다.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라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루는 나라가 강대국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한국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의 반란, 세계를 호령하다 미국, 한국의 기술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다. 방송사들은 앞다퉈 울산 현지 특파원을 연결해 그곳에 밤낮 없는 열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흐뭇하게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미국 시민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일상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의 땀방울 덕분이라는 것을. 제 비서인 에밀리가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다음 주 일정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상원 의원 12명이 울산 시찰단에 합류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비행기 편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껄껄 웃었습니다. 다들 데려가게. 가서 보여줘야지.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초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울산의 새벽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군. 이제 저에게 남은 임무는 하나였습니다. 이 동맹이 문서로만 남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꽃피우게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 그들의 정신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만이 병들어가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지구본을 돌렸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한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주어서. 덕분에 우리도 살기를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전 세계 주요국 대사들을 초청해 이 성과를 브리핑하는 날입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싶다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울산으로 가라고. 그곳에 인류의 에너지를 책임질 진짜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 집무실 벽면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걸었던 그 지도입니다. 그때의 지도 위에서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자 에너지의 발원지였습니다. 중동은 우리의 주유소였고 유럽은 우리의 고객이었으며 아시아는 그저 변방의 소비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그 지도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도를 걸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세계 지도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지도입니다. 새로운 지도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은 텍사스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끝자락, 호랑이 모양을 한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한국, 자원 빈국이라 불리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의 혈관을 쥐고 흔드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울산에서 가져온 투명한 항공유 샘플병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 작은 액체 안에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로버트 차관보, 석유 시대가 끝나면 한국의 전성기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고 수소 시대가 오면 정유 공장은 고철 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개를 젓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한국이 정제하고 있는 것은 석유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히 기름을 끓이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수소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원유를 분해하던 기술을 응용해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고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녹여 다시 원료로 만드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채굴량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들은 묵묵히 실험실 불을 밝히며 탄소 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젊은 연구원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바이오 항공유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나 폐식용유로 비행기를 날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비용 문제를 지적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의 유전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에너지 강국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을. 땅 속에 묻힌 석유는 유한하지만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석유 시대가 끝나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수소 시대가 오면 수소 기술로, 우주 시대가 오면 우주 에너지 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겸허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세계의 교사라고 착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시스템을 가르치고 표준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우리가 학생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효율성, 그들이 증명한 신뢰,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는 혁신은 늙고 비대한 미국 제조업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30년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온 저의 마지막 임무는 이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고 후배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임자에게 남길 인수인계서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라. 작은 나라가 크게 보일 것이다. 자원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 그곳에 미래가 있다. 한국과 손을 잡아라. 그것이 미국이 사는 길이다. 어제 저녁 저는 손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최신 배터리 공장이 조지아주에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해주었습니다. 아가야, 그 나라는 마법사들의 나라란다.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꾸고 맹물로 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꿈을 꾸고 남들이 포기할 때 기적을 만들어낸단다. 손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이고 말고 할아버지가 직접 보고 왔단다. 그곳에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거인들이 살고 있어.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그 거인들이 만든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 포토맥 강을 따라 흐르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 자동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 이 도시가 밝게 빛날 수 있는 에너지,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울산의 어느 항구, 여수의 어느 공장에 닿게 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에너지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간절함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 간절함 하나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식민지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구원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땀과 눈물로 쓴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들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울산의 통제실에서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을 엔지니어들, 거친 파도와 싸우며 태평양을 건너고 있을 선장들, 그리고 실험실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있을 연구원들, 그들이 있는 한 인류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자원 없는 서름을 기술로 승화시킨 당신들의 집념이 이제는 전 세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부디 그 뜨거운 열정을 잃지 마십시오. 세계는 여전히 당신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언제나 당신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팬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두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날개처럼 보입니다. 한쪽 날개는 자원의 힘으로, 다른 쪽 날개는 기술의 힘으로. 이 두 날개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끝내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기름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희망, 불가능은 없다는 증명. 그것이야말로 고갈되지 않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